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의 안창무라고 합니다. 근현대 건축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은 전체 진행을 주로 맡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옆에 계시는 서 소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서 소장님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서 소장님이 이제 보건 설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주 구체적인 얘기와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건 설계를 넘어서는 그 주변의 얘기나 또는 좀 다른 방향의 얘기들이 혹시 제가 조금 더 첨언할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좀 첨언을 할 거고요. 그동안 많은 건물들, 특히 주택, 근대기 주택들이 문화재가 되고 그것이 전시 공간으로 오픈된 예가 있지만 여기처럼 집주인의 스토리가 잘 고증되고 풍부한 자료와 함께 전시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약간 흥미 위주로 알았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강희재에서 딜쿠샤 학술 연구와 보건 설계를 진행했었던 서다은 소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엘버트 테일러 가옥이 정식 명칭인데요. 이제 딜쿠샤는 1923년에 착공을 해서 1924년에 준공을 한 벽돌조 건물입니다. 엘버트 테일러와 메리 린리 테일러의 집으로 지어졌고요. 엘버트 테일러는 아버지를 따라서 금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금광 개발자로 그리고 엘버트 테일러 상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엘버트 테일러는 특히 AP통신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3.1 독립운동과 그리고 3.1 독립 선언서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신에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딜쿠샤는 1924년에 준공된 이후에 1926년에 벼락을 맞아서 2층 일부와 다락 모두가 소실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1층의 출입구와 굴뚝 등의 변형이 되는 재건 과정에서 그런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건 이후에 테일러 가족은 딜쿠샤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요. 1942년에 추방당하게 되면서 딜쿠샤는 잠시 버려지게 됩니다. 딜쿠샤가 버려진 이후에 50년대에 한 정치인이 딜쿠샤와 땅을 매입하게 되면서 잠깐 운용을 하다가 60년대에 한국 정부의 몰수를 당하게 되면서 딜쿠샤는 방치가 되게 되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저소득층 가구의 어떤 거주 공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외부의 불법 증축 그리고 내부의 원형 훼손 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 엘버트 테일러의 아들인 브루스 티켈 테일러가 딜쿠샤를 찾아 나서면서 딜쿠샤가 재조명이 되었는데요. 이후 많은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여러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딜쿠샤가 2017년에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 거주민, 불법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의 합의 이주가 완료가 되었고요. 2018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2021년 3월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학술 연구를 진행하면서 딜쿠샤를 처음 만났을 때는 딜쿠샤의 외부 원형은 꽤나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증축구가 외부에 붙어 있었고 내부의 원형은 좀 알아보기 많이 힘든 상태로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불법 증축구를 포함을 해서 지하 1층에는 3가구, 지상 1층에는 약 6가구, 지상 2층에는 약 9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딜쿠샤의 건축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딜쿠샤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벽은 벽돌조, 바닥은 목조 바닥, 2층 가구부, 2층 지붕은 트러스, 목조 트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건축적 특징은 외벽 구성 방식인데요. 외벽이 공동벽 세워쌓기라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 공동벽 세워쌓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과 마구리 방향을 번갈아 쌓는 프랑스식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세워 쌓음으로써 내부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되어서 활용했습니다. 외벽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동벽 세워 쌓기가 활용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다만 포치부의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길이 쌓기를 활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치부의 난간 같은 경우에는 영롱 쌓기로 장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원 설계를 하면서 주안점으로 두었던 점은 이제 딜쿠샤가 역사 가옥 박물관으로서 기능하는 것과 문화유산의 어떤 가역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역사 가옥 박물관이라 함은 역사적인 인물이 살았던 공간을 그들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재현 전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것을 전시하는 공간을 일컫는데요. 안네 프랑크 박물관이나 톨스토이 집 박물관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역성이라고 함은 복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서 언제라도 원형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하는 문화유산 수리의 가장 큰 기본 원칙입니다. 딜쿠샤는 1924년에 준공 당시의 모습을 외피를 복원하여서 가역성을 확보하고요. 내부는 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역사 가옥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전체 상황을, 도시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은 여기에 사직 터널이 위치하고 있지만 사직 터널이 뚫린 것은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길로 시내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산을 넘거나 아니면 서대문으로 해서 돌아서 와야 되는 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큰 길이 옛날 이름이 의주로예요. 왜 의주로냐면 의주는 그 북쪽에 있는 국경도시잖아요, 중국과. 여기가 남대문에서 나와서 의주를 통해서 중국 북경으로 가는 당시의 조선시대 외교 루트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의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는데, 또 하나는 이 테일러가 광산 사업가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특히 미국 쪽에서 개항기에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가장 관심 갖는 사업이 그때 광산업이었었어요. 특히 아마 금강채굴권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금강채굴권을 미국한테 주면서 받은 그 특허료 같은 것들이 조선 정부나 대한제국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통이 편한 곳에 그 여러 가지 장사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1919년까지 경인철도의 종착역이 지금의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 자리, 거기가 종착역이었다가 나중에 1922년에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서대문역이 폐쇄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는 전망도 좋지만은 아마 전국으로 이동하는데 편리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할 때도 시내 오가기 비교 편하니까 아마 이곳에 터를 잡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셨으니까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고증 작업 시에는 메리 테일러와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쓴 회고록을 바탕으로 재현 전시와 전시 공간들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책과 사진에서 기록을 잘 확인할 수 있는 1, 2층 거실 같은 경우에는 재현 전시를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공간은 안내 공간과 나머지 활동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층의 공간 구성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1층의 거실이고요. 이쪽에 서층 날개체 공간에는 방 2개와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 2개는 아들 브루스 테일러의 놀이방으로 활용이 되다가 이후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측 날개체의 경우에는 부엌과 식당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브루스 테일러의 회고록을 보면 식당에서는 바깥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아주 잘 보였다고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에도 그 은행나무는 잘 남아 있어서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현관문 옆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현관문 옆으로 문이 3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포치의 문들은 프랑스식 문으로 계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형들이 잘 남아있어 이를 바탕으로 복원을 하였고요. 양측 날개체나 거실에 있는 나머지 창들을 보시면 겹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겹창은 2가지 타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날개체의 앞쪽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오르내리기 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런 창들 같은 경우에는 여닫이 창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하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 재현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고록을 보면 1층 거실 중앙에는 벽난로가 있고 그 양측으로 등받이가 높은 의자가 있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과 이 사진들, 원형 사진들을 참고하여서 재현 전시를 계획을 했습니다. 재현 전시에는 근대 건축 실내 재현 전문가이신 최지혜 박사님께서 힘써 주셨습니다. 이런 가구와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바탕으로 당시의 것을 최대한 고증하여서 구입을 하였고요. 구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현 제작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거실 벽난로를 비롯해서 원형이 잘 남아있는 벽난로들이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 굴뚝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난방 방식은 이런 굴뚝과 벽난로를 활용해서 했었는데요. 이 1층의 거실 벽난로 그리고 2층 양측 날개체 벽난로가 원형이 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소실된 1층 양측 날개체 벽난로는 남아있는 원형을 바탕으로 형태를 유사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사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태를 보시면 원형과 이제 복원한 것의 상태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작성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층 거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층 양측 날개체가 원형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1층 나머지 부분들은 복원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층은 천장고가 원래의 천장고로 계획하기 위해서 천장 공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설비를 바닥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관람하시다 보면 방의 가측 혹은 거실의 가측에 바닥에 그릴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닥에 설비를 매입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당시에 이 계단은 원형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진과 회고록을 바탕으로 복원을 진행하였고요. 오크 목재를 활용을 하였고, 당시 회고록에는 이제 궁궐에서 가져온 어떤 자재들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사료들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형태만 사진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난간동자와 난간대 등을 복원 설계를 진행하였고요. 시공 과정에서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계단참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할 당시에는 반원형의 평면 공간에 전체적으로 창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기초를 확인했더니 기역자로 꺾여 있는 기초부가 확인이 되었고 그것이 원형으로 판단되어서 현재의 모습대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카카오톡에 있는 자료집에는 복원 설계 당시의 도면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추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계단 같은 경우에 이제 궁전에서 철거되는 궁전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오면 어느 곳에서 가져왔을까? 그 부분은 이제 설명 안 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게 근대기의 자료라는 것은 사실은 근대 이전 시기와 다르게 대량 복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사진 자료나 어디선가 문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만 관심 갖지 않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다가 이거 그때 그 내용 같은데라는 것을 혹시 문화재 연구원에 신고해 주시면은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당시에 그런 이러한 양관에 사용했음직한 계단이 나올 만한 건물이 어디 있었느냐. 그 일제강점기 전에 그 대한제국과 조선시대 첫 번째 양관은 경복궁의 관문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관문각은 일찌감치 철거됐습니다. 건물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양관은 덕수궁에 있었는데 덕수궁에 있는 양관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건 석조전인데 그건 철거 안 됐으니까 거기서 왔을 리는 없겠죠. 정관원도 남아있지만 그랬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철거된 게 뭐가 있느냐? 철거된 게
지금 석조전을 지을 때 그 자리에 구성원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1909년에서 10년 사이에 철거됐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이 테일러 부부가 그것을 갖다가 이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재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없죠. 네. 건물의 규모상으로는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제껴야지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철거된 건물이 뭐냐면은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시고, 이게 이분의 테일러랑도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게 3.1운동의 그 발발 기사를 외국에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이 더 이상 이제 상왕이나 황제가 사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이왕직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궁궐이 역할을 아니어서 여러 전각들을 철거해서 불화하는 과정을 거칠 때, 지금 정동 그 로타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광화문로, 신문로까지 가는 길이 있죠. 지금 그 길이 새로 뚫렸잖아요. 그 새로 뚫리면서 그 지금 복원해 놓은 돈독전, 그 돈독전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 철거한 연도가 아마 1921년 그 언저리에 철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철거된 돈독전에서 이게 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독전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 돈독전에 가보시면 돈독전 외관은 사진 자료가 꽤 남아 있고, 근데 발굴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꽤 신뢰도 높게 됐는데, 내부는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는 내부 사진이 굉장히 훌륭하고 원래 건물의 외관이 잘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복원을 하는 것을 과감하게 하는 시도를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거기서 온 게 확실하던 문헌이라든지 뭐 다른 증거 혹시 나온다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할 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신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2층 거실은 이제 메리 테일러, 안주인이었던 메리 테일러가 딜쿠샤의 심장부라고 표현했을 만큼 가족에게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포치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에는 대나무 봉을 설치해서 그늘을 드리우게 해서 이 하늘색 벽이 초록색으로 일렁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거실에서는 당시에는 이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와 산들이 조망되었고,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는 한강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층 재현 전시의 경우에는 1층과 동일하게 이런 사진 자료와 회고록들이 잘 남아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재현 전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층 벽난로, 거실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재현하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구성을 설명드리면 2층 서측 날개체의 경우에는 제일 안쪽에 있는, 제일 멀리 있는 방이 침실이었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 방이 메리 테일러의 작업실, 스튜디오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전시를 보셨다면 메리 테일러가 그림을 그렸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작업을 저 방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버트 테일러가 저 독립문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당시에 메리 테일러는 집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그 독립문을 복원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현재 화장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동측 날개체의 경우에는 서재로 활용이 되었고, 이쪽은 화장실이 딸려 있는 침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화장실의 경우는 실제로 고증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일단 방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전시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오픈이 되어 있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딜쿠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딜쿠샤는 2015년에 구조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적조 건물로서의 내진 보강이 필수적이었는데요. 내진 보강 방식으로 지금 지붕에서 천장에서 보실 수 있는 철골 골조로 보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측 날개체를 보시다 보면 기둥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천장에 철골 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적조의 어떤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동측 날개체인 서재에서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대공이 받치고 있는 왕대공 트러스 형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러스는 원형이 아주 잘 남아있어서 강철판 같은 걸로 일부 보강만 하고 설치를 하였고, 목조 바닥이나 어떤 지붕의 펄인들은 훼손이 심한 부재만 신재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런 원형 구조와 내진 보강 구조가 만나는 것은 서재에서 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하늘색 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층에서 벽을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어요. 1층에는 이제 회고록의 포치부로 인해서 들이오는 그림자가 깊었기 때문에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서 밝기를 확보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거실이 다른 벽 색깔로 칠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층의 경우에는 1층과 다르게 천장 공간, 지붕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설비를 천장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천장 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퓨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냉난방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층 서측 날개체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과 비슷한 것들, 유사한 것들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은 것들은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형태를 참고하여서 재현하거나 구입하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딜쿠샤의 정면과 양측면을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때 아까 안창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창호가 인조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배면에는 그와 다르게 상하부가 벽돌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하건대는 배면은 좀 검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추정이 되고요. 1924년 당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진과 회고록을 바탕으로 동측 날개체에는 1층에서 2층 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서측 날개체의 경우에는 2층 출입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브릿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복원 설계 당시에는 사실 자문회의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가 되었었는데요. 현장 여건상 아까 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현장 여건상, 그리고 주택들이 둘러싸고 있는 현장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설치하지 못했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1층의 안내 공간을 통해서 진입하거나 2층의 브릿지를 통해서 진입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굴뚝 같은 경우에도 이 1, 2층 거실에서 올라오는 벽난로를 외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굴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굴뚝이 있는 부분들은 다 벽난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벽난로와 연결된 굴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여 가구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딜쿠샤의 소유는 그때에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과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거주민들은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딜쿠샤 거주민들을 인터뷰한 자료들이 또 남아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 거주민들과 종로구가 서울시가 합의를 완료해서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전에 국가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관공서 건물도 아닌데 이게 국가 소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근현대사의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전시 내용 중에 그 1941년 그 일본의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이제 적대 국가가 확실하게 되고 나서 추방당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이분들이 어떠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이 조경규라고 하는 정치인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4.19나고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분이 아마 이렇게 부정부패에 관련돼서 아마 쫓겨나거나 그리고 재산이 압류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국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유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행정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크지도 않으니까 방치해 놓았던 거예요. 방치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사는데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정부 건물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갖다가 일반인이 거주하고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면 그것을 이게 10년인가 20년을 지나면은 연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함부로 쫓아내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이 건물이 지금은 이제 테일러 하우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한때 베델의 아까 대한여보의 베델의 주택이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괜찮고 그러니까 이거 좀 먹고 문화재로 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계속 있었지만 힘을 갖지 못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3.1운동 관련 역사와 함께 굉장히 이것이 아주 구체화되고 증빙도 확실해지니까 이 당시에 정부 캠코가 소유로 되어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서 아마 보상을 해줬을 거예요. 회고록에 보면은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지하 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용도의 방이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 이 부분은 고증이 좀 어려워서 복원 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는 기록이 회고록에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계단이 나올 수 없는 높이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 1층에서 보셨을 때 문은 설치되어 있지만 계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추방당하기 전에 이제 엘버트 테일러가 잡혀가게 된 당시에 뭐 그들이 그 지하로 통하는 어떤 문을 통해서 지하에 숨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도주나 뭐 식료품들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랑 두 번째 2부를 같이 진행하실 TM사안의 고주환 대표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따로 드릴게요. 네. 저기 이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물은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녹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수목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녹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은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쌀 농사를 지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건물은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배수 펌프, 농업용 산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전국에서 이게 뭐 여기 보니까 평야지대니까 마지막 쌀농사 할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그 평야가 그러면은 뭐 호남 평야, 김해 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농업 관련 산업유산이 서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을까요? 이것은 좀 아이러니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농업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곳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들을 하고 시설 개수를 하는데 이게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이것은 언젠가는 농업을 끝내고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던 거를 그대로 있는 데까지 쓰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관련 법규 중에서 요즘도 3만 제곱미터인가요? 여기가요. 아니 그 법규 중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발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발굴을 할 때 무작정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조사라는 걸 먼저 합니다. 지표조사는 뭐냐면은 땅 위에 있는 것을 흔적을 보고 땅 밑에 지금 이전 시대에 무엇인가가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근대 이전에 무엇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등록문화재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없앨 수는 없는데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1920년대에 이 지역이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을 때 일본은 만성적인 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경영을 하면서 사람을 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크게 내가 보기에 한 3가지 부류의 식민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식민 지배를 위한 지배 관료들의 식민 사업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대개 식민 지배 시스템 구축을 해서. 또 하나는 농업 이민, 또 하나는 어업 이민이. 농업 이민의 흔적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다음에 그 어업 이민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죠. 대표적인 게 포항의 구룡포 마을 같은 곳. 그다음에 남해안이나 동해안 쪽에 보면은 일본인들의 그 어업 그 이민이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농업 이민의 이주자들의 흔적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 흔적의 일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쯤에 그 전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수리적을, 그 한인들이 수리적을 만들어 사용하긴 했지만 대규모로 이제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조금 개입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농사는 기본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지만 과도한 물이 들어오면은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제방을 쌓은 다음에 홍수가 나거나 그럴 때 물을 파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배수 펌프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펌프장의 보면 아래가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위가 목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홍수가 지더라도 요 콘크리트 구조체를 넘어서는, 물이 넘어서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입구는 원래 없던 거예요. 아래는 물 셀 틈이 없이 펌프가 위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원래 수리조합은 1910년대부터 그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20년대 이후에 이 지역 전체의 수리조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때 이 시설도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서울이 아니었죠. 서울의 외곽지대였었고, 그래서 이 근처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울이 확장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주거지로 개발되고, 주거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주거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지역을 아마 공원 같은 걸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원 계획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했고, 지표조사에서 이것의 가치를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농업 관련 산업유산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등록문화재로 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등록문화재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상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곳에 마곡에 대한 마스터 플랜, 워터프론트 마스터 플랜은 현상 공모가 나갔는데 이거 이미 문화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반드시 공원 시설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상 설계에 당선된 팀이 이건 문화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냈고, 그게 사무 설계였어요. 그 안이 당선이 됐어요. 이 건물을 중심으로 공원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재 입장에서, 근대의 문화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예요. 대부분 개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시기 직전에 이거 꼭 보존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처절하게 내셔널 트러스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과 내기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해피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보존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여기에 서울에 보면 수목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일반 공원이 아니라 수목원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 건물을 새로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 자체로 보면은 전체 건물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옛날 땅속에 묻혀있는데 아래쪽에 지하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그 물에 차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보호되는 그 펌프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목조로 된 공간은 뭐냐면 저 오른쪽에 뭔가 애자 같은 게 보이십니까? 애자가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저게 전력선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2층은 그 변압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전기가 공급되고 안에서 펌프를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배수 펌프장이면 당연히 펌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펌프는 사라졌어요. 근데 펌프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건물을 설명을 드릴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건물이 이렇게 배수 펌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일하진 않고요. 경주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거보다 규모는 좀 작은데, 근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펌프가 한 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장마 때 그 건물이 무너졌고요.
이제 그 이 배수 펌프장의 건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면 이게 유일하고, 경주에 있는 그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안에 그 펌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유일해.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면 딱 좋은데, 뭐 그거는 각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중심으로 양쪽에 물길이 저기 있었고요. 여기에 길가 넘어가면 제방이 있는 곳을 통해서 한강 바깥으로 물을 퍼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것의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들어가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오시는 계단은 원래 없던 겁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나중에 만든 거고요. 요 아래의 구조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매시브하죠. 이거 자체로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말은 요 아래 이것이 소화하는 물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견뎌야 되니까 한 거고요. 자, 이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대 건축물 중에 이 어마어마한 매스를 갖고 있는 구조물은 이게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밝겠네요. 요게 이제 아래 요 하부 구조가 남아 있는데, 위에 올라가시면 아래가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아래가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펌프가 놓여 있던 위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요게 세 개가 있죠. 요 세 개 위에 펌프가 세 개가 있었던 거죠. 요게 펌프에 물이 오르내리는 그곳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기 이제 있는데, 요게 수문처럼 보이시죠? 이게 수문입니다. 이 주변에 물이 흘렀던 거죠. 물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넘치는 물을 해서 저 바깥으로 빼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수리하기 전 모습. 지금 하부에 이렇게 차 있는 게 뻘층이죠. 뻘층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꽉 채워져 있었던 거를 현재 모습과 같이 했고, 지금 요 부분 보이는 거는 뭐냐 하면, 원래는 기초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추후에 위에 그 펌프가 놓였던 자리에 대한 기초예요. 그런데 그 기초를 아마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잘라낸 흔적이어서, 이번에 요거는 이제 저렇게 철골로 구조 보강을 해놓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면 요런 이제 그 철관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홍수가 졌을 때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위로 펌핑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하는 분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아래쪽에도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이 쓸고 해서 요거는 보존 처리를 해서 현재 모습으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걸로 그래 봐주시면 됩니다. 네,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철과 관련된 유산을 보존 처리한 일 중에서 가장 근사한 거는 저기 장단 역사에 있는 기관차. 아마 포철에서 했죠. 포철에서 그거는 재능기부처럼 하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철과 콘크리트의 보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요게 처음에 이제 건축 당시에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요게 수리하기 직전 모습. 그러니까 철공소로 사용하고 했었을 때의 이제 모습이 지금 이런 상태였었던 거죠. 반대편입니다. 예, 반대편이고요. 요 도로가이니까 여기가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요 자리에서 봤을 때 지금 요런 정도 구조물만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쪽 앞쪽이죠. 아까 밑에서 밖으로 나갔었던 부분 상부.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나무도 뭐 오랫동안 이렇게 커져 있었었고,
상태는 이런 상태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의 기능을 이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안에 보면 직통실이라고 해서 이제 1층을 직통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펌프가 3대가 설치가 되고, 이 펌프가 농사를 짓는데 물을 대주는 역할도 했고, 홍수가 지게 되면은 물을 오히려 끌어올려 가지고 다른 데로 배분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건물 전체의 용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구조가 있는, 우리가 보이는 저 비늘 판벽이라고 하는 저 부분의 하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상부는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는 뭐 당연히 여기가 늪지기 때문에 그 당시 또 나무 말뚝을 박아서 기초는 보강해서 했던 걸로 그렇게 하여튼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도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요게. 네, 평면도고,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요런 나무 말뚝들이 박혀져 있고, 위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매트기초로 네, 네. 통째로 다 쳤고, 네. 여기에 그 펌프가 놓였던 자리에 물리적인 흔적들이 가시면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건물은 크게 이제 보면 저희가 요 건물을 수리하기 직전의 모습, 그 현상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적인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이 좀 개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립 당시에 어떤 모습을 복원하는 기술이나 그거는 뭐 그렇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선행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라든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시설 그리고 최소한의 보안시설 정도가 아마 새로운 시설 내지는 가능하면 건축 당시에 있었던 장소를 활용해서 어떤 계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고 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보면 이런 벽체에 이렇게 뭐 글씨 새겨져 있고 한 이런 것들도 원래 이 펌프장의 기능 이후에 하면 어떤 뭔가 뭐 철공소로 사용할 때였든가 아니면은 그 전이든가 뭐 이런 낙서들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이것들은 뭐 그대로 굳이 저거를 지워야 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도 사실은 굳이 지금 이 벽체는 건축 당시 벽체 그대로입니다. 비교적 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해체를 해서 다시 뭐 새 것처럼 만들고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펌프를 이제 설치하고 적정한 간격 뭐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수리도 하기 위해서 놓인 이 자체도 이제 건축 당시에 크레인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런 체인들도 그대로인데 요건 하면 철공소로 쓰면서도 같이 하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보강하고 한 이런 내용들이 건축물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보강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에 나무 말뚝은 일부 조금 구조적 성능을 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철 파이프로다가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대한 보강은 충분히 돼서 뭐 처짐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면 없을 거라고 이래 판단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치된, 원래는 이렇게 높지는 않았죠. 이 난간 같은 거는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었는데 안전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저 계단으로 올라가는 저런 것들은 뭐 원래 높이 그대로 좀 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 보이시는 이 유구를 좀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없었고, 처음에는 철공소로 쓸 때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그 바닥을 그대로 두려고 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하여튼 이런 흔적이 일부 좀 노출이 돼서, 그러면 이거를 노출을 해서 보일 수 있도록 같은 높이로, 원래 지금 이 바닥이 그 철공소로 쓸 때 콘크리트를 쳐놨던 그 바닥 높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 외부에 지금 우리가 밟고 들어온 그 콘크리트 바닥 그 자체가 이제 철공소로 쓸 때 위에 복개를 해놓은 높이여서 그런저런 높이들을 다 맞추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바닥이나 이제 이런 레벨은 그렇게 정해진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밑에서 그 펌프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분배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 제가 그 흑백 사진으로 보여줬던 이 부분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죠. 그 자리가 이제 펌프 자리인데 물을 뽑아 올려서 이게 요리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일로 들어가면 저 건물 밑에 이 건물 밑에 큰 파이프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저 앞으로. 그러면 올라와서 일로 지나가서 저 앞으로 지나가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한 170만 평 되는 그 논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저쪽 농지로 가고 하나는 이쪽 농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가 졌을 때는 그 물을 아예 다른 곳으로 해서 이제 빼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복합 기능 때문에 펌프는 뭐 당연히 둔 거고 그렇게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이 저희가 수리하기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93년도에 일부 좀 개정되고 뭐 이런 개조되고 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지붕은 성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는데 성면 슬레이트는 뭐 아시다시피 그 발암 물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어서 그거는 제거를 하고 다만 이제 징크판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좀 이런 판재나 이런 부분들 뭐 부식되고 한 것들은 좀 교체를 한 거 정도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커튼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그러는데 이제 펌프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뭐 조명을 쓰거나 그거는 극히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으로 해서 창문의 면적이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 열어 놓으면 굉장히 환하죠. 이 안에가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서 있는 이 문이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이. 그래서 2층에서 나가는 문이 보면은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쪽에 있는 문은 극히 저기는 그냥 문을 열고 밖에 물이 얼마나 흐르나 이거를 보는 정도지. 왜냐하면 내려가면은 바로 저기는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복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없는 상태는 바로 물 위거든요. 저기가. 네, 이 건물은 이제 1920년대에 지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재를 그 복원할 때는 그 기준 시점과 그 시점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이 건물을 발견했을 때는 고물상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 고물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훼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래 저층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오셨죠. 저 문이 이것이 일반에게 임대되면서 여기에 잘려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상태로 놓고는 이 내부가 고물상으로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 밑을 전부 콘크리트를 다 채워버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의 진정성은 바로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비록 펌프는 없지만 저희가 다 이것을 조사할 때 원도를 구했고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데 저 부분은 원래 막는 게 좋겠지만 나중에 전시 관람이나 사람들 동선을 생각하면은 저 정도는 충분히 설명을 하되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고물상으로 사용되면서 여기 덮이기 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90 몇 년도에 용도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그 시점 마지막으로 사용되고 펌프가 철거된 시점 정도라고 가정하고
복원 설계를 하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낙서 같은 것들도 그 이후에 흔적들이고 또 그대로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놔뒀습니다. 큰 틀은 93년경 마지막으로 임대되기 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곡에 이런 것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아마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곡의 마지막 추수를 할 때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당시에 그 발굴 기관도 이제 땅 위의 근대 유산을 소홀히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그 당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발굴 기관에서 할 때 근대기, 조선뿐만 아니라 근대기 유산도 굉장히 주의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